환경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으로 손꼽히는 레스터 브라운. 수많은 저서를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그는 가장 성공적인 산림 녹화 사례로 한국을 꼽습니다. This, I think, would be the Korean edition, and this says, South Korea is in many ways a reforestation model for the rest of the world. We're going to see more and more people looking at Korea as a model. How did the Koreans do it? How did they do it so fast? How did they cover 65% of the countryside with trees? 한국의 方たちが植林をされたっていうのは非常に素晴らしいことだと思います。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 발전과 산림 녹화를 동시에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세계인이 감탄하는 우리의 산림 녹화 역사. 그 기적의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1950년대) 대한민국은 사막지대를 연상케 했습니다. 풀 한 폭이 눈에 띄지 않는 황폐한 땅과 헐벗은 산. 당시엔 전국 어디를 가나 비슷했습니다. 1헥타르당 심어진 나무의 총량은 지금의 20분의 1에 불과했고 국토의 절반 가까이가 벌거벗은 민둥산이었죠. 심지어 1969년 유엔 보고서에서 한국 산림의 황폐도는 너무나 고질적이어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자, 과연 당시 우리의 산림이 그토록 극도로 황폐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지금은 산림이 울창하지만 이곳도 대표적인 민둥산이었습니다. 도로가 그때 생긴 도로. 이게 허벌파였습니다. 불파이고요. 아무가 없었대. 없었고 뭐 불나도 있어. 끌 것도 없었어요. 불날 것도 없었고. 고향 뒷산의 옛 시절을 기억하는 이들에겐 나무 한 그루도 예사로 여겨지질 않습니다. 이게 64년도 하는 거 아이가? 64년도 사망할 때 아이가? 야, 쏠기다 그래. 이 버리 어제 하나라만 이거. 많이 굴렀다 이거. 산 중턱에 오르니 어디선가 새소리가 청아하게 들립니다. 어느새 울창하게 나무로 뒤덮인 고향의 풍광. 그에 비하면 옛 기억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믿기지 않는 전설처럼 들립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풀도 없었어요. 이거 다 그 비가 다 뭐야. 채비하고 뭐 소주고 다 이런 게 없었어요. 산에 소미르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나무 가지 꺾어가 저 만다 저기서 타고 내려옵니다. 옷에 스키자 그 눈썰매 타듯이 나무를 깔고 타고 내려옵니다. 올라가지고 또 밑에서 올라가가 또 내려오고 소미르 가가지고 그랬어요. 금방이 보니까 나무가 없었으니까는. 산이면 당연히 나무가 있으리라는 생각. 그런 생각은 꿈도 못 꾸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산림의 50%는 민둥산이었고 풀 한 폭이 없는 산지가 8%에 달했습니다. 그전 일정 말에 김기림 씨 같은 그런 작가의 작품을 읽어보면은 어떤 대목이 있냐면은 당시 조선의 상징적인 단어를 두 개를 고른다면 흰 옷과 붉은 산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을 나타내는 것은 흰 옷이요. 강산을 나타내는 것은 붉은 산이다.
사막 가시면은 사실 모래 보기 많지 않으십니다. 모래 한 절반 정도, 그리고 뭐 굵은 자갈, 그리고 뭐 바위 이런 걸로 다 사막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가 사막화가 거의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막화 직전의 메마른 산은 각종 재난으로 이어졌습니다. 산림이 황폐하니 비가 조금만 와도 산에서 흙이 씻겨 내려와 홍수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전답이 매몰되면서 피해농이 속출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10년 동안 유실된 농경지가 제주도의 면적을 웃돌 정도였으니 민둥산, 그것은 가난을 더 가속화시키는 끔찍한 굴레였습니다. 그 조선왕조 시대의 기록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홍수와 가뭄이 예전에는 보통 20년, 30년에 한 번씩 주기로 왔었어요. 이러던 것이 점점 10년, 5년,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는 2, 3년 만에 주기로 한발 아니면 홍수가 왔습니다. 가뭄 피해도 심각했습니다. 조금만 가물어도 하천과 강의 발원지인 산과 계곡이 황폐하니 강바닥이 순식간에 마르면서 시도 때도 없이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속절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민둥산의 폐해.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이어온 우리 삶의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땔감이 나무였어요. 그래서 산에 나무를 좀 빌어떼고 낙엽도 끌어떼고 하천은 잔디를 떨어가지고 그 잔디 뿌리부터 말려가지고 땔감을 쏟고, 그 당시에는 산에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해 솔방울까지도 우리가 초등학교 때 숙제가 있어. 솔방울 몇 개씩 따오는. 그러면 서울에서 장작 다 뗐습니다. 다른 연료란 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국 어딜 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밥을 짓고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해선 뗄나무가 무엇보다 절실했습니다. 연탄이 있었지만 당시엔 부잣집에서나 쓰는 귀한 연료였습니다. 뗄나무조차 귀했던 그때 그 시절. 팍팍한 삶의 역사는 사실 조선시대의 그 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 자원은 국가나 특정한 사람이 독점할 것이 아니고 온 만 백성이 공유하고 공동으로 이용을 해서 후생을 높여야 한다. 이게 이제 경국대전에 나온 국정 철학이었습니다. 산은 말하자면 공유지니까 주인 없는 산이거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투어서 연료를 채취하고. 일제강점기 산림 황폐는 극에 달합니다. 학술조사라는 미명 아래 산림자원을 조직적으로 수탈했고, 이때 많은 원시림이 사라집니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전쟁 물자를 전부 우리 산에서 다 가져간 거예요. 지금도 가보면은 삼척지역에 가면은 산림철도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철도를 놓고 다 그 울창한 나무를 실어서 동해안으로 실어 빼 나갔어요. 그때 이 남한 전발에 걸쳐서 그 불황면을 강제동원해서 모든 소나무 벌채에서 뿌리를 파헤쳐 가지고 그 뿌리에서 송탄유를 들여서 군사용 그 유류로 공급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파괴를 해놓고 복구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한국전쟁은 결정타였습니다. 그나마 이 땅에 남아있던 몇 그루의 나무마저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살림은 날이 갈수록 더욱 황폐해져 갔습니다. 겨울이 찾아오면 당장의 추위를 막기 위해 땔감을 산에서 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유증은 물난리와 물 부족 현상으로 이어져 폐농이 속출하고 국민들은 끊임없는 식량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국토 전체가 사막화돼가고 나무 한 그루가 아쉬웠던 그 시절, 나무 심기는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유엔부에서는 이번에 우리 국토의 한발과 수해를 방지하는 길인
사방사업 촉진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미래통합학에서는 두 손을 높이 드시면서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 몸을 홀번 항이더라도 우리의 강산에 옷을 입혀 아름다운 강토를 자녀손손에게 물려주도록 사방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승만 정부의 의지는 강력했습니다. 절박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나온 일명 밀가루 사방. 즉 당시 구호물자였던 밀가루를 일당으로 지급하며 나무 심기를 독려했습니다. 이승만 정부 시절에는 산림 녹화의 필요성을 알고 대통령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독려했지만은 국가 정책상 제대로 어떤 정책을 세우지도 못했고 예산도 없고 미국에서 식량 구호 양고기 오면은 사방 사업을 할 때 밀가루를 한 대박씩 줬어요. 그럼 그때는 마지못해 나무를 심었지 그 다음에 가꾸지를 않았죠. 한평에서 사방 사업을 할 때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주재를 하면서 2달 동안에 사방 사업만 종사를 하는데 내가 무슨 놈 큰 권리 있는 사람도 아닌데 참 발을 붙들어 잡고서 내일 나 일 좀 나가게 해달라. 그게 무엇이면 당장 먹고 사는 거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일터를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예. 나중에 이제 임금이 부족하니까 밀가루를 줬어요. 그래서 부족. 네, 말문이 막히는데 불악에 있는 아낙네들이 산으로 와가지고 사정하는 거예요. 아랫돌을 붙잡고 나 일 좀 시켜달라고 말이야. 원래 궁어니까. 실패의 원인은 가난이었습니다. 당장 끼니도 절박한 상황에서 정부의 의지는 공연불에 불과했죠. 밀가루 한 줌이라도 얻기 위해 나무를 심었던 그때 그 시절. 봄에 심은 나무는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아궁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생계형 도벌도 만연했습니다. 남이 버린 꽁초와 휴지까지 모아서 팔던 시절, 시장에는 나무 장수도 흔했습니다. 산은 점점 헐벗어갔지만 나무를 팔아 연명하는 이들을 나무랄 수는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 식량을 산에서 나무 긁어서 낙엽 가지고 그걸 팔아서 도시에서 그걸 사다 쓰니까 그걸로 현금하기 가장 쉬운 게 나무하고 이런 솔가지였었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이라고는 지리산에 가서 도벌을 하거나 고흥 여수에 가서 밀수를 하거나 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산에 가서 나무를 피고 도벌을 해도 지역 주민들이 죄인시 죄악시를 하지 않은 거 않는 거예요. 오히려 동정하는 거예요. 생계형 도벌이 만연해지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산림녹화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때 울창한 수목으로 뒤덮인 지리산에서는 도벌 행위가 성행해서 크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특별 지시를 받은 치안국에서는 전국에 걸쳐 강력한 단속을 실시, 인간 송충의 소탕전을 벌이고 있는데 쉬쉬하던 사건은 지리산 작전도로를 개설하던 한 장교가 도벌 현장을 보고 분노한 나머지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박정희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합니다. 단호한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침 5시쯤 경비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근데 저희 집은 경비전화가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하는 거니? 내일 아침 병력 150명이 너희 군으로 간다. 이제 대통령이 보셨던 천임사 9,854리방 허가한데 그거는 막 넘어졌으니까 이것이 과벌한 것 아니냐. 허가는 언제나 아는데 과벌 여부를 넘어진 나무를 상대로 검척을 하는 거예요. 다 잣대로 재봐라. 그때 추럭으로 한 대 실렸는데 몇 리방을 실린 거니? 6리방입니다. 기준이 6리방.
근데 9,854리파인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걸 다 재라 이거예요, 잣대로 말이야. 예. 그 짓을 했어요.